이번엔 여당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일단 지지율 측면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해서일까요?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네거티브 공방이 전면전으로 그러니까 주자들이 좀 전면에 나서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? 본인들의 큰 문제, 더 심각한 문제들은 다 감추고 이쪽에 침소봉대에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만약 허위사실로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우리 손으로라도 법적 조치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. 선거법을 위반했고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면 그건 법의 문제로 봐야죠. 누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보는 것이 지극히 정치를 잘못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관련 기관 임원의 비방 의혹을 놓고 다시 이제 점점 더 연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 전 대표 측은 도정농단이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기에 또 이 지사 측이 또 다시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. 예, 민주당의 예비 경선을 마치고 나서 네. 약간의 이제 지지율의 변동이 생겼고요. 이 지지율의 변동은 1위를 그동안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재명 지사 측의 어떤 그 토론에서의 약간 이재명답지 못한 여러 응답과 그다음에 기본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의 이제 이동이 좀 있었고 그것이 최근에 또 야권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. 진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 쪽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약간의 이제 양강 구도의 구도가 서서히 형성되는 과정에 좀 더 검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검정이 지금 그 본격적인 그 민주당 내 경선으로 들어가면 좀 더 정책적 요소라든지 이런 거로 들어갈 건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일정 정도 토론이 이제 좀 유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. 이 유보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질이나 개인사에 대한 검증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좀 위험한 수위까지 넘나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산하 기관의 어떤 그런 그 공무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SNS에서 어떤 글을 세게 올리고 공격하라라고 하는 이런 걸 운용했다라면 법적 문제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. 또 이낙연 후보의 이런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의 어떤 이런 공격도 차차 당에서 검증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,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과거에 이제 이낙연 지사가 2014년도 지사 시절에 전남 지사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지 않았냐 이걸로 또 역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글쎄요. 그런데 사실 제가 누구 편을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지사 시절에 박정희 기념 사업을 한 것은 그 당시 김관용 이제 경북도지사와 함께 경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고 전남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자 이런 지역 화합 사업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동서 화합이나 지역 갈등 해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.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좀 더 뼈아픈 지적은 1983년도 이제 기자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찬양하는 기사를 썼던 것. 그게 훨씬 더 뼈아픈 지적인 것 같아요. 그건 기사가 그대로 팩트로 남아있고 이 박정희 기념 사업이나 김대중 기념 사업처럼 동서 갈등 화합이라는 어떤 명분도 없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이 더 아플 것 같다.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기도 유관기관 임원이죠. 사무처장의 이 SNS 활동이 무리를 빚고 있는데 이게 임명이 직접 경기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이 하는 거라고 해도 이런 별정직 공무원, 연봉 1억에 가까운 고위 임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정치권에서 큰 인연이 있지 않고서는 임명되기 힘든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? 네. 그게 아니라면 이분이 어떤 경로로 어떤 전문성을 입증해서 임명됐는지 경기도에서 밝히면 될 일이고요.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2018년도 이재명 지사 지방선거 선거 캠프의 SNS 팀장을 역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결코 간단치 않은 선거법 문제로 비화될 것 같고 이게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에 위반될 이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 해당 당사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라도 된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이 지사 같은 경우는 또 이 전 대표 측근의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제 본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좀 거칠어진 네거티브전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작용할까요?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지사가 이제 80년대에 신군부에 협조적이었다든가 그리고 좀 우호적인 기사를 썼다는 거와 또 이렇게 지사 시절의 발언과 최근 1년 1월 달에 있었던 이제 사면론 이런 걸 연결시켜서 이제
이낙연 지사의 어떤 이런 일련의 네. 통합적 행보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. 선거 전략상.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측의 그 말씀은 장해찬 평론가 말씀처럼 그 부분이 확실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직접적 연결해서 그 뭐 캠프에 일어나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맹쾌한 그 판단과 처벌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후보들 간의 이제 객관 지금 이제 선두 경쟁을 하다 보면 네. 좀 그 민주당 내에서 서로 그 원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것이 어떤 선을 넘어감으로 해서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이게 파국적 그 어떤 갈등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런 네거티브는 좀 관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자,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마침 YTN에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과 관련된 반등에 대해서 이런 또 진단을 내렸는데 어떤 얘기를 내놨을까요? 개혁을 열망하는 지지층에게 이게 두터운 개혁 민주 진보 진영이 모여야지만 네. 대선 승리가 가능했던 거거든요. 그렇게 되려면 그 지금 표를 분석해 보니 윤석열 표가 이낙연 후보한테 옮기는 것은 우리 후보들한테는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좀 그건 나중에 있어도 되는 일이고 네. 우선은 이 두터운 지지층을 견고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. 근데 아직 그게 충분하게 그 복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. 네,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큰 틀에서 삼강구도를 이루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세가 이재명 표에서 왔느냐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뼈가 빠져나왔는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.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? 또 제가 나름 여론조사 기관 종사하는 전문가인데요. 네. 추미애 후보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.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.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약진이 이 중도층 지지율이나 야당표를 가져와서 된 거다.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고 여당층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.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거는 사실 어떤 선거에서도 처음 들어본 기법이고 이해입니다. 선거 승리하려면 당연히 중도표와 상대 진영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. 야당 후보들은 여당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면 그게 한 표가 아니라 저쪽에는 -1이 되고 우리에게는 +1이 되기 때문에 2표가 되는 셈이잖아요. 이런 기본적인 어떤 선거의 상식을 뒤집는 주장을 하고 계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추미애 후보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굳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면 이 강성 친문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지금 대선 주자를 안 내고 있어요. 그럼 열린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 표를 조금 본인이 뭉쳐서 결집시키겠다. 그러다 보면 자신의 파이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. 중도층이나 야당표 공략하는 건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. 그런 식으로 대선 경선에서 너무 지나치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다가는 막상 본선 시작하면 떠나간 중도층 지지자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민주당 대선 전략 차원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제는 완연하게 정세균 전 총리를 제치고 3위 구도를 조금 굳혀가는 분위기도 읽히는데 네. 이게 이재명, 이낙연 다음에 추미애, 정세균이 아니라 추미애 구도가 확정적이 되면 될수록 민주당의 대선 본선 경선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어떤 측면에서 악재로?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전 대표가 상징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그만큼 과잉 대표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3위 정도를 해버리면 그 후보 지지층의 목소리를 1위 후보, 2위 후보가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.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.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요. 그럼 본선에서 최종 뽑힌 1위 후보가 중도로 나아가는데 자꾸 3위 했던 추미애 후보나 그 추미애 후보의 지지층이 그 후보의 뒤를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. 네. 장해찬 평론가의 분석이 상당히 뭐 일리가 있고요. 그거는 이제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 보면 네. 본인이 개혁적인 부분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개혁적 표를 최대한 자기 쪽으로 결집해서 3위를 진입하고 그다음에 2위인 이낙연 후보하고 경쟁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. 본인 중심의 개혁 성향의 표가 결집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저렇게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고 현재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중 또는 그 외에 이제 3위 경쟁 이런 현상 속에서 추미애 후보의 본인 쪽으로 표 결집 이거를
설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두 분 다 좀 복합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제 질문은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어느 쪽에서 좀 왔다고 지금 시점에서 한번 놓고 봤을 때는? 저는 최근에 네.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여성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많이 간 것 같아요. 그리고 호남표도 많이 갔는데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했었죠. 이재명 지사가 될 거다. 대르보 밀어주자. 그런데 최근에 일단은 순서가 이게 다 연쇄적인 효과이긴 합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로도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남의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는 것 같고 호남 민심이 이재명에서 이제 이낙연으로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여성표는 최근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떨어진 걸 보면 여성표 손실이 꽤 큽니다. 근데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는 크게 가지 않는데 나름대로 좀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가진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좀 가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게 특정 후보에게서 갔다고 판단하기엔 너무나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약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이게 본 경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윤석열 후보 표, 야당표, 중도표는 좀 이따 가져와도 된다. 이건 좀 황당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일각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니까 그 표가 이낙연 전 대표로 옮겨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서 한번 드려본 진영적 질문입니다. 개념으로 보면 네. 그 해석이 좀 일리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의 부분은 조금씩 지금 10%대까지 내려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자체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후보들 지지율도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동해 오고 있다는 측면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개인을 초점을 맞추면 호남의 약간의 전략적 투표 부분의 움직임과 말씀대로 TV 토론 과정에서의 그 국민 면접단 이런 네. 거에서 1위를 했거든요. 거기에서 좀 움직인 것 같고요. 말씀한 대로 여성표의 움직임도 좀 체크되고 있고 중도층 이동도 좀 있어 보이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민주당 쪽이 이제 두텁게 형성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현재로는 이낙연 후보가 조금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여당 주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까지 다뤄봤습니다. 네,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감사합니다.